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사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서양의 고대 문명인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네. 인류의 진화, 그리고 세계 4대 문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죠? 그 중에서 이 서양 문명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잇는 이 그리스 문명을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양의 역사를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에서 시작된 이 문명이 서쪽으로 이동해 와서 그리스에서 다시 한번 꽃이 피우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본격적으로 학습하기 전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한번 강조를 했죠. 이 세계사 학습에 있어서 반드시 함께 혹은 선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지도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지역, 왕조, 국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좀 유의미하게 이 학습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를 통해서 제 수업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창을 하나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뭐 네이버 세계지도나 혹은 구글 지도 이렇게 검색을 해서 컴퓨터의 다른 한 창에 이 세계 지도를 한번 띄워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구글 지도를 저는 추천을 할게요. 구글 지도를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이동해 보세요. 유럽 중에서 지중해, 그리고 지중해 동편에 있는 그리스 반도 지역을 띄워놓고 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띄워놓으셨나요? 자, 그러면 그리스 반도에 띄워놓으신 그 화면이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교과서 104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인데 요 104페이지 왼쪽 하단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그리스 반도와 발칸 반도라고 하는데 그리스 반도와 그리스 반도를 아우르는 에게해라는 바다가 보일 거예요. 자, 왼쪽 하단에 봐보세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지역을 색깔펜으로 한번 표시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테네, 스파르타, 그리고 트로이, 크레타섬. 아테네, 스파르타, 트로이, 크레타섬. 그리고 에게해까지 밑줄을 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의 주 무대가 되는 곳이에요. 자, 그 그리스 반도를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발칸 반도라고 하고 그리스 반도를 아우르는 바다를 에게해라고 합니다. 에게해. 자, 서양 문명의 원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 문명은 자연스럽게 주변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 영향이 서쪽으로 이동해서 바로 그리스 발칸 반도와 그 밑에 있는 크레타 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으로 시작된 이 문명은 에게해 쪽으로 이동해서 어디로? 바로 이 크레타 문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크레타 문명. 크레타 문명이라고도 하고 혹은 미노아 문명 혹은 미노스 문명이라고 해요. 바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이 그리스 본토로 진출하기 전에 이 섬에 나름 정착을 해서 또 다른 문명을 꽃피우게 됩니다. 이 크레타 문명과 관련된 뭐 유명한 전설 신화로는 반인 반우, 반은 사람이고 반은 소인 미노타우루스라고 하는 그 반인 반우와 관련된 그리스의 전설적인 신화가 있어요. 꼭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뭐 이 내용까지 이야기하면 수업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이 에게해 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 크레타라는 섬에서 꽃피우게 되고 이 크레타 문명은 기원전 2000년경부터 1400년까지 유지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크레타 문명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 문명이 그리스 본토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 그리스 본토로 전해지게 되어서 꽃피운 문명을 미케네 문명이라고 해요. 미케네 문명. 크레타 섬에서 꽃피운 문명이 그리스 본토로 전해져서 꽃피운 문화가 미케네 문명이고 이 미케네 문명보다 더 일찍이
앞서 생겼지만 미케네 문명과 동시대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리스 반도 중심으로 동쪽, 우리 아시아 쪽이죠. 동쪽에 위치한 트로이 문명도 있었다고 해요. 트로이 문명. 우리 트로이는 뭐 익히 많이 들어봤죠. 트로이 전쟁이라고 전설 혹은 뭐 신화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알려져 왔고, 또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쯤에 미국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영화도 트로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못 본 학생들이 훨씬 많겠죠. 또 이 트로이와 관련된 뭐 트로이 목막, 뭐 우리 바이러스의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트로이 전쟁이 실제로 과거에는 단순히 그리스 신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전쟁이라고 해서 신화로만 취급이 되었다가 그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면서 실제 했었던 일이구나 라는 것으로 밝혀진 전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뭐 트로이 문명,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또 많이 이야기하기가 또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다음 주에 대면 수업을 할 때 요 관련된 영상도 한번 보고 또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에서 시작된 이 문명이 서쪽으로 이동해서 그리스 본토와 에게해 중심으로 크레타, 미케네, 트로이 문명으로 이어졌다는 것.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시기에 주로 사용했던 기술은 아직 철기가 아닌 청동기를 주로, 요 시기 때는 청동기를 주로 사용했던 시기라는 것.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절대 알 필요가 없다고 제가 단언합니다. 물론 알면 좋겠지만 나중에 이제 수능 문제를 풀거나 우리 정규고사 시험 문제에 학습할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이 크레타섬 그리스 본토의 미케네 문명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한번 큰 위기가 찾아와요. 그리스 반도 북부 지방에 도리스인이라고 하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도리스 민족이 그리스 본토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리스인들이 그나마 그리스 본토에서 유지되고 있었던 많은 문명 혹은 뭐 지금 남아있다면 아주 높은 가치의 문화재들을 많이 파괴하고 또 이 시대와 관련된 기록물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돼요. 그리고 이 도리스인들이 그야말로 이 그리스 반도 자체를 휘젓고 다니는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뭐라 부르냐면 바로 암흑시대라 부릅니다. 암흑시대. 시기로는 기원전 1100년부터 기원전 800년까지 한 300년 정도의 시기를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방금 이제 선생님이 도리스인들이 그리스 반도로 내려와 가지고 많은 문명을 파괴했다고 했지만 이게 이제 부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어감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 부정적인 의미에서 암흑시대라고 평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왜 암흑시대라고 하냐면 이 도리스인들이 그리스 본토로 내려와서 기존에 있던 미케네 문명과 충돌이 있었겠죠. 또 그 과정에서 미케네 문명의 뭐 문화재 이런 것들을 파괴한 것도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도리스인들에 의해서 그리스 반도가 300년가량 지배가 됐는데 이 시기를 이민족이 들어와 가지고 지배했다고 해서 암흑시대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고 이 시대와 관련된 역사 기록이나 문화 유적과 같은 것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해서 암흑시대라고 평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에요. 또 어찌 보면 전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시기는 그리스 반도가 좀 발전했었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왔거든요. 철기 문화. 이건 우리 한국사와도 약간 유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역사 최초의 왕조가 고조선 왕조죠. 이 고조선의 우두머리가 단군 앙검이고 단군의 후예들이 고조선을 통치하다가 중국으로부터 어떤 인물이 이 고조선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혹시 그 인물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네, 위만이라는 사람이죠.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다가 위만이 세력을 키우고 결국엔 고조선의 왕자리까지 차지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는 위만조선의 시기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 드렸죠. 근데 이 위만조선의 시기 때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좀 발전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 그 당시 만주 일대도 우리나라 고조선의 영역이었죠. 요 지역, 단군조선의 시절 때는 이 청동기 문명이 주를 이루었는데 위만이 고조선의 통치자가 되고 위만조선의 시대 때는 중국으로부터 가지고 온, 위만이 가져갔겠죠. 중국으로부터 가져온 이 철기 문화가 우리 역사에 본격적으로 정착되는 시기예요. 바로 그런 시기가 바로 요 시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도리스인들이 와가지고 기존의 미케네 문명을 파괴했지만, 없애버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를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시기 때 도리스인들이 가지고 왔던 이 철기 문화가 그리스 본토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하지만 남아있는 기록이 지금 상당히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를 암흑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 본토에 살고 있던 원주민 입장에서는 어쨌든 도리스인들이 뭐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왔건 그딴 건 상관없이 이민족이에요. 이민족이 내 본토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 본토에 있는 원주민들은 자신을 지켜야 되겠죠, 그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때 나름의 방어 요새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방어 요새. 근데 이때 그리스인들이 각 지역에다가 방어 요새를 구축할 때 그냥 무작정 성을 쌓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지형을 많이 이용했다고 해요. 이 그리스의 지형을 보면 우리 한반도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우리 한반도에는 무엇이 상당히 많죠? 전국토의 60, 70%가 평지가 아닌 산지죠. 상당히 저주받은 땅이죠. 그죠? 농사짓기에는. 물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좀 게을러지지 않고 아주 부지런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농사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산지가 많은 지형이 한반도 지형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리스도 이 산지가 대다수가 많았고 산지가 대다수 많다 보니까 이 산지와 인공적인 성과 건축물을 같이 결합한 나름의 방어 요새가 곳곳에 구축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도리스인들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오고 그리스 반도를 휘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 원주민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 요새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 방어 요새를 무조건적인 성곽 건축물을 쌓는 것이 아니고 뭐 내 등 뒤쪽 북쪽 지역은 자연적인 산지가 둘러싸여 있다면 앞에 보이는 남쪽 지역만 성곽 건축물을 쌓으면 되는 거죠. 북쪽에는 산지를 활용하고 혹은 반대로 앞에는 해안가가 위치하고 있다면 해안가 반대편만 성곽 건축물을 쌓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산지와 해안가, 자연지형과 인공적인 성곽 건축물을 결합한 나름의 방어 요새들을 도리스인들의 공격에 의해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리스 원주민들이 그리스 곳곳에 세웠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 곳곳에 세워진 이 자연적인 요소와 인공적인 건축물들이 결합된 이 조그마한 국가를 바로 폴리스라고 합니다. 이 폴리스가 이때는 세워지지 않았겠죠, 그죠? 요 도리스인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리스 원주민들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연과 인공을 결합한 나름의 방어 요새가 구축이 되었는데 이것을 뭐라 부른다? 바로 폴리스라고 부른 겁니다. 바로 이 암흑시대가 끝나는 시점에 그리스 곳곳에 나름의 도시국가인 폴리스가 형성이 됩니다. 폴리스가. 자, 왜 세운다? 도리스인들의 공격에 맞서서 방어 요새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연적인 지형과 인공적인 성곽 건축물이 합쳐진 폴리스가 만들어졌다. 폴리스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 폴리스를 도시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도시국가. 어찌 보면 이 동양의 황제를 정점으로 한 거대한 왕조국가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죠. 좀 우리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을 당시에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연맹왕국이 있어요. 그 연맹왕국이 가야연맹체 있죠. 나름의 초창기 폴리스의 이 상황은 가야연맹체와 유사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도리스 이주민들의 침략에 맞서가지고 그리스 원주민들이 자연과 인공을 결합한 방어 요새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리스 곳곳에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 국가가 세워졌다. 또 이 폴리스라는 도시 국가는 그리스의 자연지형을 활용했는데 어떠한 자연지형 특징을 이용해서 산이 많고 또 하나 이 폴리스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복잡한 해안지형 이 복잡한 해안지형이 또 한몫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교과서 104페이지 왼쪽 아래에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 그리스의 에게해를 중심으로 한 이 섬들의 분포도를 보면 그 지도는 되게 간략히 표시된 거지만 여러분이 또 다른 창으로 띄워놓은 구글 지도 창을 본다면 섬들이 수천 수만 개가 위치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가 이 어찌 보면 지중해 동편 쪽에 있었던 이 문명인데도 불구하고 유럽의 고대 문명이 꽃피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 곳곳에 있던 이 폴리스들이 대다수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요. 해안가에 위치하면서 이 폴리스들이 항해수를 바탕으로 머나먼 항해 원정을 통해 가지고 저기 이탈리아 반도 그리고 서유럽까지 곳곳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해안가에 주로 위치하고 있던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좀 더 행사하기 위해서 머나먼 항해 원정을 지중해 곳곳을 통해서 이동한 것이에요. 그러면 배를 타고 이동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과거에는 대형 선박을 만들 줄 아는 그렇게 기술도 지금에 비해서 어찌 보면 형편없던 것이고 머나먼 바다를 항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그리스에서 이것이 발전했느냐? 바로 그리스의 복잡한 해안선으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리 선박과 선박 주조 기술과 그리고 항해술이 높지 않았겠죠. 그래서 조그마한 선박을 가지고 근거리부터 항해를 할 텐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어디선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 해안가에는 아주 수많은 섬들이 산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다가 쉬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먼 곳을 항해할 수 있을 때까지 여유를 부리면서 나름 항해 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나름 내가 배를 출발하고 저 머나먼 끝까지 갈 때까지 주변에 섬이 하나도 없다면 풍랑을 만나면 자초가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리스의 복잡한 해안섬과 수많은 섬들은 풍랑이 오면 아무 섬에나 정박을 해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해 원정에 대한 부담감이 덜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복잡한 해안성을 통해 가지고 항해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항해수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유럽 곳곳에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문명을 유럽의 고대 문명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그리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그리스는 이 조그마한 도시국가 폴리스로 인해서 분열된 이 곳이에요. 하지만 얘네들은 이 각각의 폴리스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우선 모든 대다수의 폴리스는 모든 폴리스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대다수 그리스의 폴리스에들은 공통적인 건축물들이 있는데 바로 아고라와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이 건축물들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아고라와 아크로폴리스는 뭐냐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폴리스가 있다고 친다면 되게 어떤 폴리스든 높은 산지를 끼기 마련이겠죠. 그러면 완전 산 꼭대기가 아닌 산 중턱이 있겠죠. 산 중턱이 있고 그 다음에 평지를 낀 그 다음에 여기 산 중턱이 있으면 뒤에 넓은 산이 있겠죠. 그죠? 산이 있을 테죠. 그러면 이 산 중턱에는 우리 그리스의 대표적인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게 있죠. 이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걸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평지에는 넓은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광장인 이런 곳이 있다고 해요. 이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이 넓은 광장을 바로 아고라라고 하는 거고 이곳에서 시장 기능도 하는 거고 경제적으로는 그리고 자유로운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정치적 의사결정도 했다고 해요.
이런 지금의 우리 만남의 광장 같은 이런 광장이 이것을 아고라라고 하고, 그리고 산 중턱에 세워진 이 신전, 이 신전을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전은 평상시에는 제사를 지내는 신전 역할을 하다가 전쟁 시에는 이 군사적인 거점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다수의 폴리스에는 이런 시민들의 광장, 정치적 집회,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고라와 그 다음에 평시에는 신전, 그 다음에 전시에는 군사적 거점 역할을 하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또 하나, 이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전부 다 엄연히 보면 분열되어 있었죠. 분열되어 있고 각기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정치적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 있어. 정치적 통일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각각의 폴리스들이 서로 다른 민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던 건 아니에요. 각각이 정치 군사적으로 분열 독립되어 있지만 모두 그리스 내의 폴리스들은 대다수가 동족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뭐 같은 민족이라는 것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같은 종교를 또 같은 신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듯이. 그리고 이 그리스 내의 폴리스들은 각기 정치 군사적으로 분열 독립되어 있지만 같은 언어와 같은 종교를 사용하면서 자신들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헬렌의 자식이라고 해서 스스로를 헬레네스라고 불렀어요. 헬레네스라 불렀다. 헬렌의 자식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헬렌의 자식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헬라스라 불렀어요. 이렇게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각기 분열 독립되어 있지만 모두 같이 헬라스라 불렀고, 그리스 이외의 이민족들을 바르바로이라고 해서 자신들과 구별을 했다고 해요. 이 모습은 우리 중국사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중국도 자신들을 천하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중화민족이라고 얘기했고, 동서남북에 있는 이민족들을 전부 다 오랑캐라고 멸시했죠. 동쪽에 있는 오랑캐는 동이족, 서융, 남만, 북적이라고 해서 자신들을 천하의 중심, 중화민족, 나머지를 오랑캐라고 멸시했는데, 그리스의 모습도 좀 비슷하죠. 자신들을 헬렌의 자식, 헬레네스라고 하고 나머지 주변 민족들을 바르바로이, 야만민족이라고 일컬은 것처럼 어쨌든 이렇게 동족의식을 가졌고, 또 이들은 4년에 한 번씩 올림피아라는 곳에 모여서 같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치 군사적으로는 분열 독립되어 있지만 같은 언어 종교를 사용하면서 동족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는 위기시에 이 폴리스들이 하나로 좀 연합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들 폴리스들은 서로 동족이라고 해서 서로 치고받고 안 싸운 건 아니에요. 어떤 폴리스가 어떤 폴리스를 지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어떤 폴리스를 중심으로 막 세를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 세를 확장하는 폴리스를 제어하려는 폴리스도 있고,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웠지만 그리스 내에서 싸운 것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 이외에 어떤 국가가 쳐들어왔을 때는 이 폴리스끼리 연합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는 거예요. 왜? 같은 동족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리스 폴리스입니다. 그리스 내의 폴리스입니다. 자, 이 폴리스에는 여러 폴리스도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폴리스가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봤던 아테네, 그리고 스파르타, 그리고 테베, 뭐 이런 폴리스가 있어요. 바로 이 옆에 선생님이 필기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이 그리스 폴리스의 대표적인 폴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아테네가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아테네 폴리스와는 전혀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게 스파르타 폴리스인데, 그렇기 때문에 스파르타 폴리스를 아테네 폴리스와 또 비교하는 내용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끊고 자,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그리스는 여러 폴리스대로 도리스인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방어 요새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폴리스들이 생겼다고 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폴리스가 바로 아테네와 스파르타입니다.
메인은 아테네예요. 아테네. 자, 그러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좀 어떻게 다른 차이점이 있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우선 시민 구성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제가 판서로 교과서 105페이지라고 써놨죠. 교과서 105페이지 오른쪽 아래 부분을 보시면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시민 구성 비율이 막대 그래프로 표시가 되어 있죠. 한번 봐보실게요. 자, 아테네 같은 경우는 이 자유로운 시민들이 전체 구성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절반. 그리고 이 스파르타의 시민 구성을 본다면 자유로운 시민이 소수에 불과해요. 한 10% 내외죠. 그죠? 이런 시민 구성 비율 때문에 아테네 폴리스와 스파르타 폴리스에 서로 다른 정치 체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우선 아테네부터 이야기해 본다면 아테네는 자유로운 시민과 자유롭지 못한 비시민들이라고 이야기할게요. 노예가 대다수인 자유로운 시민과 자유롭지 못한 비시민의 이 비율이 한 반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람들이 전체 구성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체 구성원이 100명이라 친다면 50명이 참여한다는 거죠. 절반 정도가 참여한다는 거야.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국가의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를 두고 여러 자유로운 시민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이 과거의 요 시기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나름의 민주적인 정치체제가 아테네 폴리스에서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폴리스가 우리가 꼭 학습해야 될 내용이에요. 지금은 전 세계 모두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마치 옳은 것처럼 일반적인 것처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정치제도로 자리 잡고 있었지만 아테네 폴리스가 있었을 당시에 전 세계의 모든 역사를 살펴본다면 대다수가 왕정이에요. 왕과 소수 귀족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체제를 구가했는데 유독 그리스 아테네 폴리스 같은 경우는 자유로운 시민들이 전체 구성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이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민주정치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제도가 이 아테네 폴리스에서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민 구성 때문에 아테네에서 무엇이 발전했다? 바로 민주정치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현대 민주정치 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보잘것 없는 것이지만 그건 현대와 과거에 비교를 안 했을 때이죠. 과거라는 시간에 비해서 아주 선진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파르타는 자유로운 시민들이 절대 소수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소수가 비자유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자유인들을 지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물론 민주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에 의해서 지배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 보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자유인들이 반발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르타는 자유로운 시민들이 절대적 소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자유로운 다수를 지배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군국주의적 혹은 군사적 이런 정치적 성향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길 전사, 군인 이런 이미지가 강하죠. 또 여러분들 영화를 보셨을지 안 보셨을지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 영화 자체를 모를 거예요.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300이라는 영화에서 이 스파르타 시민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좀 과장도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스파르타의 군사적인 이 정치적 성향이 왜 발전할 수 있었는지 나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영화가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꼭 시간이 되면 다운로드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그런 구성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수의 자유로운 시민들에게 군사적 자질을 강요하는 이 군국주의적 이런 정치체제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파르타보다는 동시대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좀 보기 힘든 민주정치를 행하고 있던 이 아테네를 눈여겨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어떤 형태로 발전했는지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영상이 좀 바뀌었죠? 제가 계속 촬영을 하고 있다가 영상이 끊긴지도 모르고 계속 열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 이어서 바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그 자유로운 시민과 비자유인들의 이 구성 비율이 다른 것으로 인해 가지고 스파르타는 군국주의죠. 아테네는 민주정치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자유로운 시민들이 50% 정도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민주정치가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 민주정치는 동시대의 동양과 서양을 비교해봐도 동시대에 이러한 민주정치가 발전했던 것은 없었어요. 대다수 이 시대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다수의 정치체제는 황제 혹은 왕을 정점으로 한 이 황제 정치, 왕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특이하게도 그리스의 아테네 폴리스에서는 자유로운 시민들에 의해서 지금의 현대 민주정치에 비해서는 보잘것없지만 그 동시대의 기준으로 정말 뛰어난 정치체제를 구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테네의 민주정치만 우리가 더 눈여겨보고 학습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테네의 민주정치 발전에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본다면 아테네는 귀족과 시민, 노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걸 2등분해 본다면 귀족과 시민이라고 통칭할 수 있죠. 이 비율이 전체 구성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초창기의 아테네의 정치는 민주정치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귀족 중심의 과두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과두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수의 집단이 정치를 운영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초창기에는 이 귀족 중심의 과두정이 운영이 되었냐면 예전에는 이 전쟁의 양상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전쟁의 양상과 정치체제와 어떤 관련성이 있냐면 이 시절에 이 그리스 주변 국가들과 또 그리스 폴리스들 간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면 지금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국민 너나 할 것 없이 경제적 부호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총력전이죠. 하지만 이 당시의 전쟁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전쟁에 참여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칼이나 방패, 전차, 말과 같은 무기를 자부담으로 운영이 되었고 이것을 구매할 수 있는, 이것을 갖출 수 있는 여력의 경제적 부를 갖춘 사람만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려면 칼과 방패, 말, 전차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걸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으로 운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무기를 갖출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부를 갖춘 일부 귀족들만이 전쟁에 참여를 했고 국가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당연히 평상시에는 높은 정치적 발언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귀족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리스가 여러 복잡한 해안선을 바탕으로 항해술이 발달했고 그리스에 있는 폴리스들이 이 발전된 항해술을 바탕으로 지중해 전역을 돌아다녔다고 했죠. 그 돌아다닌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스 폴리스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었던 포도와 올리브가 있었는데 이 포도 올리브를 지중해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국가의 특산물들과 교환하면서 이렇게 경제적 부를 추구했었는데 이런 지중해 중심으로 한 해상무역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리스 폴리스 내에 이 상업적인 부도 높아지겠죠. 이 그리스 폴리스 내에서 이루어졌던 이 그리스 폴리스 내가 아니고 그리스 폴리스가 중심이 된 지중해 무역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그리스 폴리스의 경제적 부도 올라가겠죠. 이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성장한 시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폴리스의 성장한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또 성장한 상층 시민들이 이들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는 일부 귀족들만이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이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전쟁에 참여한 상층 시민들도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상층 시민들도 전쟁에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평상시에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요구한다냐면 귀족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정치적 발언권도 우리 상층 시민에게도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귀족들만이 전쟁에 참여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적 발언권도 독점을 했었는데 이제는 누구도 전쟁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바로 상층 시민들도 전쟁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들도 평상시에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참정권을 요구할 수 있는 발언권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상층 시민들이 귀족들이 독점하고 있던 정치적 권한을 달라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이 아테네 폴리스의 민주 정치가 발전한다는 거죠. 필기한다면 상층 시민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평시에 참정권을 요구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정치권을 독점하고 있었던 귀족들에게 이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아테네 폴리스의 민주정치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선생님이 솔페, 클페페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표시해 본 거예요. 무엇인지 가늠이 안 가죠, 그죠? 자, 다시. 원래 전쟁은 귀족들만 참여했고 전쟁에 참여한 귀족들만이 평상시에 참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그리스 폴리스가 높아진 항해수를 바탕으로 지중해 무역을 휘쓸기 시작했고 지중해 무역을 하기 시작했고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그리스 내에 폴리스의 경제적 부가 급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급성장한 경제적 부에 편승해서 부유해진 상층 시민들이 등장했고 이들도 전쟁에 참여하고 평상시에는 귀족들이 독점했던 정치적 발언권에 대해서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상층 시민들과 귀족들 간의 정치적 발언권을 두고 투쟁이 벌어지고 이 투쟁의 과정이 아테네 폴리스의 민주정치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이해하게 될 게 뭐가 있냐면 이때 전쟁의 양상이 좀 바뀌어지게 돼요.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냐면 과거에는 귀족들이 말을 달아둔 전차를 통해서 전쟁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는 말이 필요 없는 팔랑크스라고 하는 밀집대형 보병 전술이라고 등장하게 돼요. 어렵죠?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과거에는 말을 중심으로 한 전차 전쟁이 주를 이루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필요 없는 밀집대형의 보병 전술이 주를 이루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이렇게 전쟁에 참여한 시민들이 나도 정치적 발언권을 달라고 귀족들에게 요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테네 폴리스의 민주정치가 발전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눈여겨볼 만한 정치인이 있어요. 바로 솔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솔론은 금권 정치를 주장했어요. 금권 정치.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아테네 민주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무엇으로 나누자? 바로 금으로 나누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금이 진짜 금이 아니고 소유 정도에 따라서 재산 소유 정도에 따라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를 나누자는 것이에요. 지금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만약에 정치 참여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예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아니에요? 그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랑 비교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재산 소유 정도에 따라서 정치적 발언권을 달리하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높은 정치적 발언권을 주고 저와 같은 사람들은 정치적 발언권이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당시 기준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정치적 발언권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 시에 얼마나 큰 군사적 기여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귀족들만이 전쟁에 참여했고 이들만이 정치적 참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전쟁의 양상이 바뀌어지고 경제적 부를 창출한 상층 시민들이 전쟁에 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이들이 전쟁에 참여를 했고 평상시에도 참정권을 요구하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군사적 기여도가 참정권과 비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참정권을 부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군사적 기여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에게 높은 참정권을 주자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당시 기준으로 한다면 상당히 합리적인 조정안이 되는 거죠. 상층 시민들과 귀족들 간의 참정권 투쟁을 이렇게 조정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솔론이에요. 그래서 이 솔론의 별명이 조정자예요. 조정자. 하지만 이 솔론의 조정안은
상층 시민과 귀족들 누구에게도 만족할 만한 답안이 되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에 조정하는 아테네 민주정치의 발전사에 있어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아테나가 주변에 메가라라고 하는 폴리스와 전쟁이 벌어져요. 이 전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누가 절대적으로 참여하게 되냐면 하층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양상을 띠게 돼요. 하층 시민들은 돈도 없는데, 무기 살 돈도 없는데 어떻게 전쟁에 참여하게 되냐면 이때 아테네 폴리스가 주변에 있던 메가라라고 하는 폴리스와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형식으로 참여하게 되냐면 주로 바다에서 싸웠는데 무기를 가지고 싸우기보다 이 하층 시민들이 무기도 없이 참전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참전하게 되냐면 바로 배에 노를 젓는 노병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그것도 어찌 보면 큰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층 시민들도 참전권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고 이런 하층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페이시스 트라토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하층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이 페이시스 트라토스가 아테네 민주정치를 약간 좀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정치 형태를 보이기 시작해요. 그 정치가 바로 참주 정치예요. 참주라는 말이 좀 이해하기 힘들죠? 쉽게 이야기하면 독재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아테네에서 시행됐던 민주정치의 관행을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마치 오늘날의 독재가와 같은 모습을 띠는 정치를 펼친다고 해서 이 사람을 참주라고 일컬어요. 그래서 하층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독재가와 같은 모습을 보였던 사람을 보였던 이 시대를 참주 정치라고 하는데 이 참주 정치의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 바로 클레이스 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클레이스 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페이시스트라토스에 이어서 그의 아들인 히피아스라는 사람이 또 이 참주 정치를 계속 이어가다가 클레이스 테네스라고 하는 정치인이 등장하면서 이 참주 정치가 막을 내리게 돼요. 자, 이 클레이스 테네스는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바꾼 사람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바로 부족제를 개편해요. 자,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부족제를 어떻게 개편하냐면 이게 원래 과거의 이제 정치제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익 정치가 실현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어느 정도 없애버린 사람이 클레이스테네스인데 아직 뭔 소리인지 감이 안 오죠? 이 클레이스테네스는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를 좀 없애버리기 위해서 아테네를 크게 3개 지역으로 나눴다고 해요. 어떻게 나눴냐면 아테네를 해안가와 요건 필기하지 마세요. 설명을 위한 필기니까. 아테네를 크게 3개 지역, 해안가와 내륙 지역과 그 다음에 중심 도시 이렇게 3개 지역으로 나눈 다음에 해안 지역에 10개의 부족을 만들고 내륙 지역에 또 10개의 부족을 만들고 중심 도시에 또 10개의 부족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안가에 있는 부족 하나, 내륙 지역에 있는 부족 하나, 중심 도시에 있는 부족 하나, 요거를 한 세트로 삼아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행정 부족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안가 하나, 내륙가 하나, 중심 도시 하나, 이렇게 한 세트로 또 만들어가지고 2개의 행정 부족.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행정 부족을 새로 개편한 것이 바로 이 부족제 개편이에요. 그럼 이렇게 새롭게 탄생한 행정부족에는 내륙 지역 하나, 해안가 하나, 중심 도시 하나,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겠죠. 이러다 보면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익 정치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겠죠. 이렇게 새로운 행정부족을 만들고 이렇게 새로 탄생한 행정부족에서 50명씩 뽑도록 해요. 50명씩. 그럼 총 10개 부족에서 50명씩 뽑으니까 총 500명이 되겠죠. 그 500명을 기준으로 한 500인 평의회를 만들고 이 500인 평의회를 아테네 민주정치의 핵심 기구로서 자리 잡게 한 사람이 바로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혁신적이죠, 그죠? 이런 정치를 구가한 사람이 클레이스테네스고, 또 하나 이 클레이스테네스가 바로 그 이전 시대가 참주 정치를 장애했던 독재의 시대였죠. 또 다른 이런 독재가, 또 다른 이런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출현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도 이때 마련되었다고 해요. 그 제도가 도편 추방제예요. 도편 추방제. 이 도편 추방제는 뭐냐면 아테네의 민주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가 투표를 하냐면 도자기의 편자가 조각편자예요. 그러니까 도편은 도자기 조각에다가 페이시스트라토스와 같은 독재가의 출현을 예방하기 위해서 독재가가 될 것 같은 인물을 도자기 조각에다가 이름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일정 표가 나오면 그 사람은 나중에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위협하는 독재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쫓아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도편 추방제예요. 실제로 도편 추방제는 많이 시행은 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 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아테네가 민주정치를 상당히 합리적이고 옳은 제도라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독재 정치가 나쁜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도편 추방제는 시행은 많이 되지 않았지만 이런 독재 정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 아테네가 얼마나 민주적이고 얼마나 건강한 사회라는 걸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테네에 아주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 전체에 큰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페르시아에 대해서 간략히 또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 그리스 반도에서는 여러 폴리스들이 난립하고 있던 이 상황에 예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한 왕조가 등장하게 돼요. 그것이 정확히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라고 해요. 어렵죠, 그죠? 이 부분은 서아시아 일대를 수업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그리스 내에서는 여러 폴리스들이 난립하고 있었을 당시에 이 당시 서아시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한 왕조가 등장하는데 그 왕조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예요. 줄여서 페르시아 왕조예요. 이 페르시아 왕조가 그리스 반도를 침략한 전쟁이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이 그리스는 여러 이 폴리스들이 정치 군사적으로 분열한 지역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를 헬레네스라고 부르면서 동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바로 그 동족의식이 이때 발현되기 시작해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아주 외부에 큰 적이 침입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이 폴리스라고 해가지고 분열 독립했던 이 여러 폴리스들이 그리스라는 이름 아래 전부 다 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은 아테네폴리스 페르시아의 전쟁이 아니고 아테네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연합군과 페르시아의 대규모 전투로 전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전투에서 이 전투가 아니고 이 전쟁에서 아테네폴리스와 스파르타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전투가 기원전 490년에 일어났던 마라톤 전투가 있어요. 마라톤 전투.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 이 이후에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있어요.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의 침략을 격퇴하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큰 이득을 보게 된 폴리스가 있어요. 바로 이 아테네폴리스예요. 이 아테네폴리스를 중심으로 그리스가 어느 정도 느슨한 연합, 동맹 뭐 이런 식으로 한데 어우러지게 되고 그 동맹의 중심에 있던 아테네가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동맹이 바로 뭐냐면 이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서 탄생한 동맹이 바로 뭐냐면 델로스 동맹이라고 해요. 델로스 동맹. 델로스는 에게해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에요. 그래서 그 섬의 이름을 따서 델로스 동맹이라고 했는데 이 델로스 동맹의 중심은 아테네예요. 아테네가 이 동맹을 왜 만들었냐면 아테네 스파르타
폴리스를 중심으로 그리스 연합군이 구성되고 이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를 격퇴했다고 했죠. 그렇다고 해서 페르시아가 멸망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 페르시아가 언젠간 다시 힘을 키워가지고 그리스 본토를 재침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아테네 폴리스가 중심이 돼가지고 언젠간 있을 페르시아의 재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스 내의 폴리스들은 돈을 모으라 이거야. 왜? 언젠간 있을 페르시아의 재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적 공동 금고를 마련하자고 아테네 폴리스가 그리스 내에 있는 폴리스들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사실상 제안이지만 강요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델로스 동맹을 중심으로 그리스 내의 폴리스가 이 델로스 금고에 돈을 갖다 바치기 시작해요. 델로스 금고 돈을 갖다 바치기 시작하고 이 델로스라는 섬에 그 돈을 보관하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상 페르시아가 나중에 큰 침략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여러 그리스 내의 폴리스가 언젠간 있을 페르시아의 재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델로스라는 섬에 모으기 시작했다고 했죠. 근데 실제로 페르시아가 침략을 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 델로스 섬에 모여있는 이 금고에 있는 돈을 당연히 델로스 동맹의 맹주였던 아테네가 사실상 전유명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테네가 이 델로스 동맹에 모인 그리스 폴리스의 나름 이 기금을 아테네의 민주 정치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해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죠? 이 시대를 이끌었던 아테네의 유명한 정치인이 페리클레스라고 해요. 페리클레스. 이 페리클레스가 실시한 제도가 수당제라는 제도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수당이 일한 만큼 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일한 만큼 돈을 지급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기존에는 지급이 안 되었어요. 뭔 소리냐면 과거에 이 아테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각 행정부족마다 이 추첨을 통해서 뽑기 시작해요. 추첨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을 뽑는 것도 좀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죠. 근데 아테네 폴리스에서는 그렇게 운영이 되었어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임기 1년으로 제한해두고 각 행정부족마다 제비뽑기 형식으로 뽑아요. 그럼 선생님이 뽑혔다고 쳐봐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제비뽑기에 의해서 아테네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요. 임기 1년짜리로. 그런데 이때 선생님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아테네 민주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일할 기회가 부여될 때 그러면 내가 아테네 정치를 운영할 공무원으로서 1년 동안 일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1년 동안 일하게 되면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어요.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어요. 무보수로 일했던 거예요. 그럼 내가 무보수로서 정치인으로서 일하는 동안 내 수익은 빵원인 거예요. 그럼 난 그 정도 먹고 살 만한 경제적 부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공무원으로서 뽑힌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거부해버려요. 왜냐하면 당장 1년 동안 내가 수익이 없다 보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추첨제에 의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부가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페리클레스가 수당제라는 걸 실시하게 돼요. 그래서 이 수당제는 실제로 추첨제를 통해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 정치에 참여하는 동안 월급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 권한을 포기해 버리는데 이 수당제 실시로 인해 가지고 아테네의 대다수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아테네의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아테네의 민주정치, 아테네의 지점민주정치를 실현시킨 사람이 페리클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페리클레스가 아테네 폴리스의 민주정치에 대한 자부심에 대해서 연설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교과서 105페이지 왼쪽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이 당시 페리클레스가 아테네 폴리스의 민주정치에 대한 자부심이 잘 보여지는 연설이에요. 그거 꼭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아테네의 발전을 시기하는 폴리스가 있었어요. 바로 페르시아 전쟁에
아테네와 더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스파르타가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델로스 동맹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아테네의 발전을 시기하고 있었어요. 누가? 스파르타가. 그래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델로스 동맹을 중심으로 이 발전하고 있었던 아테네를 시기하고 있는 이 폴리스들을 스파르타가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해요. 그래서 스파르타 중심의 또 다른 동맹이 만들어지는데 그 동맹 이름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이에요.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중심은 스파르타예요. 자, 다시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델로스 동맹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기금이 모아져요. 그 기금을 바탕으로 아테네는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데 이런 발전하고 있는 아테네를 시기하는 폴리스들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동맹이 만들어져요. 그것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고 이 둘 간에 결국에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그 전쟁이 펠로폰네소스 동맹 이름을 따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해요.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게 되냐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승리하게 되고 이 이후로 아테네는 쇠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로 스파르타가 성장하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또 스파르타를 대신해서 테베라고 하는 폴리스가 등장해서 이 그리스의 나름의 맹주 역할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 테베 폴리스도 얼마 가지 못하고 쇠퇴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그리스 내의 여러 폴리스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번영했던 이 그리스 내의 폴리스가 그 폴리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돼요. 결국에 이 그리스 내의 폴리스 간의 아주 치열한 상쟁을 통해서 그리스 내의 폴리스가 전부 다 쇠퇴하게 되고 결국에는 누구에게 정복을 당하게 되겠냐면 그리스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마케도니아라는 국가에게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기원전 338년에 되게 돼요. 이 그리스 일대를 정복한 마케도니아의 왕이 필리포스 2세라는 사람이고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 이름이 알렉산드로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그리스 전역이 완전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되고 그리스를 정복한 알렉산드로스는 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를 침공했던 이 페르시아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스의 입장에서는 동쪽을 정벌하러 가게 되는 거죠. 이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이 성공하게 되고 그리스 영역과 페르시아 영역이 합쳐지게 되는 헬레니즘 세계가 구축되는 시기가 바로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 시절입니다. 이 바로 그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이 서쪽 지역으로 이동해서 탄생한 유럽의 고대 문명인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스 문명의 핵심은 어디다? 바로 이 아테네 폴리스다 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 안녕.